을과 병은 건물을 짓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도급인이고 병이 수급인인데 보통 이제 상정하는 게 그 병이 공사를 수급해서 건축 같은 걸 할 때 그 임금에 대해서 하도급 관계일 때 이제 도급을 받은 입장에서는 도급인한테 이제 받은 일이니까 이 일해주는 노무자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도급인한테 이제 걸어놓고 한다든지 이런 게 실제 노동법 그쪽에 가서 보면 근로기준법 등에 보면 아마 그런 관계로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는 이런 설정이 있어요. 하여튼 보증을 도급인이 임금에 대해서 책임을 일단 보증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결국 임금이 체불됐어요. 임금이 체불되니까 그 노무자 갑은 이제 병한테 이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이긴 하지만 수급인이 자본이 쪼들리니까 임금을 주는 게 여의치 못했다라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그 경우에 수급인 병에게만 문제를 삼아봤자 이제 변제 자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보증을 쓴 을도 함께 을과 병을 공동 피고로 해서 2,100만 원의 임금 청구해소를 제기했다. 설문은 독립적이다. 사법시험 등등 요새 변호사시험 등등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쟁점을 그대로 질문으로 가는 형태로 그다음에 점수는 세분화돼서 물어보고 그런 형태니까 이 경우도 그런 형태를 취했어요. 그래서 임금 청구소를 제기했는데 하는 와중인데 갑은 이제 공사장에서 당한 부상으로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규율을 설명하시오.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 공부를 하니까 변호사는 아직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자이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민사소송법의 87조에 보면 소송 대리에 관한 조문 첫 조문 87조에 보면 우리가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서 원칙적으로 타인을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내세움에 있어서 이제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이 있는데 소송 대리인의 경우는 이제 변호사 자격자이어야 된다. 뭐 법무법인을 포함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 경우는 법정 대리인 관계는 아니죠. 만약에 미성년자라든지 이번 7월 달부터 이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념과 그 어떤 효력 같은 게 바뀌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무능력자, 새로운 이제 민법에서는 그 제한 능력 뭐 이런 개념을 쓰는데 그런 무능력자의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 뭐 이런 개념까지 아울러 여기서 조금 이해해둬야 되는데 이 경우는 아버지가 부상당했을 뿐이지 무능력자는 아니고 더더욱 또 아들은 법정 대리인 관계가 될 수도 없죠. 만약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 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아버지가 무능력자도 아니고 이 상황 갖고는 그 다음에 아들은 법정 대리인의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법정 대리인 관계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라고 주어지고 있는데 아들이 지금 변호사 자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떻게 규율되느냐. 그래서 87조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갖고 이제 풀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87조 등을 이제 설명을 하고 다만 그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변호사 대리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88조 그 다음 조문을 보면 88조에 보면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한
가족 관계에 있는 자한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리권을 주어서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는 이런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내려가서 규율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용 법전에 민사소송 규칙까지 나오니까 규칙까지 찾아 내려가서 결국 이 아들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어떤 규율에 따라서 소송 대리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조문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지금 문제가 세팅되어 있고, 특별히 이론이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문을 규칙까지 찾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다만 내가 처음에 2천만 원을 걸려고 그랬어요. 임금 청구의 액수를 2천만 원을 걸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2천만 원을 넘겨서 소액 사건의 범위를 넘기려면 실제로는 2천만 100원을 걸어요. 이 소송 목적의 값 소가는 100단위가 기본 최저 단위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플러스 100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2천만 원은 소액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라는, 넘지 않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써내면 소액 사건이 되니까 의도적으로 소액 사건으로 편의성을 보려는 목적 때문에 분할해서 쪼개서 2천만 원이 안 되게 청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는 있는데, 소액 사건의 범주를 넘어서려면 2천만 원을 쓰면 소액 사건이 되니까, 만약에 일부 청구 비슷하게 앞으로 청구 금액을 넓힐 생각인데 일단 소액 사건은 아닌 단계에서 최저로 설정해서 한번 내보겠다라고 할 때는 2천만 100원으로 해서 내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2천만 원 또는 2천만 100원 그 한계점에서 수치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2천만 원은 소액 사건이에요. 만약 2천만 원으로 내버리면 뭐가 하나 달라지냐면 허가조차 받지 않고 그 아들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허가조차 받지 않고. 그런데 지금 내가 그래서 2천만에서 2,100만 원, 2,100만 원을 건 거는 단독 사건으로 확실히 2천만 원 헷갈리지 마라 라는 취지로 이렇게 써준 건데, 그럼 단독 사건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들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움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규칙에 있는 것을 찬찬히 써주면 돼요. 규칙에 있는 거. 그래서 그 허가를 받아서 소송 대리인 등장할 수 있다. 예요. 아울러 여기 문제는 질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금액을 1억 원 넘게 올렸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억 원을 넘게 청구 취지 금액을 확장을 하면, 그러면 더 이상 단독 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합의부 사건으로 가요. 그랬을 때는 이제는 단독 사건이니까 금액이 많다 적다라는 것 때문에 대리에 있어서 꼭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의 논리적으로 금액이 작은 거는 좀 쉽게 만만하게 본다, 이런 논리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금액적으로 좀 큰 금액은 함부로 변호사 아닌 자한테 주는 데 대해서는 일단 경계를 하는 거죠. 합의 사건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이 취소를 하고 이제 정상적인 소송 대리인이 등장한다든지 해야겠죠. 왜냐하면 1억 원으로 금액을 확장을 해버리면 더 이상 단독 사건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규칙에 이제 찬찬히 나오니까, 그건 지금 질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에 있어서 규칙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87조, 88조와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규칙을 차분히 이해해서 쓰면 되고, 어떤 학설 이런 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소송 대리도 평소에 이런 거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실은 여기서 최근에도 문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객관식 선택형 변호사 시험에서는 내기도 했는데, 이런 거예요. 1심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같은 경우에 법무실, 법제실 해가지고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직접 이제 직원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지금 아들의 상황을 상정했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업무 담당 직원이 허가를 받아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대 출신이라든지 어떤 소송의 노하우를 좀 이제 익힌 직원이 가서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무거운 사건이나 어려운 사건은 뭐 고문 변호사라든지 외부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기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제2금융권 같은 데는 대출 사건이라든지 이 병원 같은 데는 원무과가 어떤 진료비 청구 금액 좀 크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 다 변호사한테 맡기지 못하고 직원이 그 내역도 잘 알 뿐더러 하니까 그 88조에 의해서 일정한 형제 등의 가족관계 말고 이제 또 하나 비변호사가 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회사에 있어서, 실은 회사니까 법인이니까 그 대표자가 사장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직원이 이제 대리인으로서 등장할 수 있게끔 이제 세팅을 했는데, 그 경우에 뭐가 문제되냐면 1심에서는 그럼 단독 사건으로서 그렇게 했더라도 항소까지 펼쳐지면 이제 더 이상, 항소심은 합의부 사건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항소로 가면 합의부 사건이 되니까 더 이상 그 비변호사 대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의 경우에 그 업무 담당을 했던 직원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심부터는 이게 그런 식의 어떤 직원이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어떤 편법을 쓰냐면, 그런 사건이 빈번하고 뭐 전형적이고 자기 업무상의 일인데 추심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상업지배인 등기를 해버려요. 그게 문제가 돼요. 상업지배인 등기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법령상의 대리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을 법령상의 대리인으로 만들어서 합의부 사건 항소심까지도 이제 다 할 수 있게끔, 그 원래의 지배인은 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런 소송을 수행시킬 목적만으로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탈법적이랄까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변호사한테 일일이 다 사건 맡기고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또 사건의 내막은 뭐 변호사가 뭐 잘 파악도 못하고 실제 직원이 다 해서 해주는데, 오히려 해주는 것조차도 변호사가 잘 못 챙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야 자기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한다, 뭐 이런 생각에서 직접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항소심 단계인 합의 사건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상법상 지배인 제도로 법령상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제도를 탈법적으로 또는 그것을 갖다 좀 남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신문, 이 법조 신문 이런 등등에서 가끔가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이제 내가 생각을 시키려고 문제를 냈던 건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쟁점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 시험 객관식에서는 어떤 걸 냈었냐면, 병원 업무과 직원이 항소심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진료비 청구를 그 원무과 직원이 하고 있는데 대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는데, 1심이었었으면 가능해요. 1심이었었으면 가능한데 항소심이니까, 1심에서는 5천만 원이니까 단독 사건이잖아요. 5천만 원의 진료비 청구를 하니까 단독 사건이니까 가능한데, 항소심까지 가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대리권이 없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역시 이건 지금 요 자체는 그 쟁점까지는 아닌데 아울러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연습책에서는 이런 문제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네요. 소송을 수행시킬 목적으로만 선임된 상업지배인의 소송대리권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이런 게 연습책에도 한번 상법상의 이런 지배인 제도를 아까 말한 대로 남용한다든지 탈법적으로 소송 수행을 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질문이 있었네요. 이해되겠죠? 질문의 1번에 이 사례원들 기준을
화물관할에 관한 어떤 화물관할에 관한 그 법전에 안 나와요? 안 나오나? 화물관할에 관한 어쩌고저쩌고가 없는 건가? 시험용 법전에 화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없나 보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민사소송 규칙에는 그냥 합의사건, 단독사건 이런 말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합의사건이 어디 금액까지인지 모른다. 그래서 답안지에는 그냥 1억 미만이기 때문에 해서 그냥 그렇게 썼는데 그거 맞춰서 정원은 못 찾았다. 뭐 할 수 없죠. 뭐. 법전에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법전에 그게 없었구나. 그래도 1억 뭐 2천만 원 이런 정도 금액은 그냥 그 딴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가다 등장하는 거니까 암기식으로 하고 익히고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조문에 나는 있는지 없는지까지 생각 못 했는데 물론 민사소법에는 없어요. 근데 그러네요. 근데 그게 지금 시험용 법전에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행히 2천만 원 1억 원은 알았지만 그 규정 자체를 써주지 못했다. 그 취지죠. 네, 알았어요.